큰 배일수록 항해 방향을 급변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에 해적이 들어와 멋대로 좋다 하거나 선장이 갑자기 이상한 마음을 먹고 돌발 행동을 할 경우 배가 급격하게 변침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선체가 쏠려 침수되거나 엎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밸러스트 탱크 안에 채워져 있는 평형수입니다. 평형수는 선수와 선미에 만들어진 물탱크 안에 화물이나 승객에 대한 적재 정도에 따라 그 양을 조절하여 선체가 좌우 또는 앞뒤로 흔들릴 때 오뚜기처럼 되돌아 복원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의 선장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 법에 어긋나는, 특히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갑작스럽게 저질렀을 경우 국민이 투표를 통해 위임한 권력이 제 아무리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마치 평형수처럼 이를 견제하여 나라가 무너지는, 즉 침몰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그 기관이 대통령처럼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우리들을 대신해서 민의를 받들어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회의체인 국회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인 3권 분립에 의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아닌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사법부를 제외하고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여 대의민주주의라는 큰 틀 아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국가의 운영 방향과 그 기틀인 법 제정에 있어 반영되게끔 설계된 통치체제로,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법규의 총체인 헌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국가 운영의 원리와 체제의 근간이 어느 한 정치인의 운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면 과연 그 국가는 건강한 것일까요? 2024년 12월 3일 우리나라 대한민국호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급변침하며 침몰 위기에 놓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마무리하려던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후 10시 23분 공중파에서는 긴급속보 형식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대국민 긴급담화를 방영했고, 야당의 주요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시작한 대통령 윤석열의 대국민 긴급담화는 급기야 야당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정의하면서 여느 때와 같이 조용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우리 국민들에게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을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기점으로 연이어 하달한 수많은 명령과 지시들은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치체제의 근간인 헌법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들이자, 특히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강제적으로 점거 점령하려 했던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범죄들은 반헌법적인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순간에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급변침하며 침몰 위기에 놓였던 대한민국호는 국회라는 평형수가 제대로 작동하며 침몰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반국가 세력으로 몰린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서 보장하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을 통해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의 급변침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고자 이미 군부대와 경찰들이 출입구들을 봉쇄하기 시작한 국회로 담장까지 넘어가며 하나둘 모여들었고, 대통령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 칭한 국회에는 야당 의원들 172명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18명까지 힘을 합해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을 기하여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2시간 40여 분 만에 무효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집권여당 소속 유명 정치인이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애써 가볍게 표현하기도 했던 선장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는 급변침은 국회라는 평형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방식으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호가 침몰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고, 2024년 12월 7일, 12월 14일 두 번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극적으로 가결시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심판이 완료되기까지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던 소위 친위 쿠데타라고도 칭해지는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일당들을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내란수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국무총리 한덕수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 김용현,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국군방첩사령관 여인영 등 총리에서부터 각부 장관들과 군사령관들도 모두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데다 이들 또한 대통령 윤석열의 명령하에 내란에도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을 적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군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적극 나서야 했는데 이 기관들의 수장들도 내란숙의 윤석열이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자체가 제43대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검찰 출신 정치인이었기에 상명하복 문화가 짙은 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입신양명의 동아줄이 되어준 선배들이자 상급자들을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제처장 이완규,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현 등이 내란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은밀하게 회동하면서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는 등 아직은 현직들인 살아있는 권력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인 루트들로 온갖 기관들과 조직들의 압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차마 법에 일일이 다 새겨 넣지 않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와는 정반대의 비상식적인 비양심적인 꼼수들까지 부리면서 이들이 질러놓은 내란이라는 불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리 곳곳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들로 인해 극단으로 갈라진 채 하루 이틀 시계 바늘만이 야속하게도 몇 바퀴나 돌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친위 쿠데타라고도 칭해지는 대통령의 내란은 이미 대통령이 임명해놓은 집권 세력의 비상식적인 문개기와 우리 국민들의 민의와는 정반대인 온갖 꼼수들 온갖 법기술들을 총동원하면서 간신히 잡아넣었던 내란숙의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관저로 돌아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고 당연히 순차적으로 내란 일당들을 줄줄이 잡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채로 3월 첫째 주면 둘째 주면 발표될 것이라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직 탄핵에 대한 선고기일조차 어느덧 3월 셋째 주를 지나 넷째 주까지 감감무소식이 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40여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연기 등 온갖 반헌법적 행위들과 검찰총장 심우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직위원회 짜고치기식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비롯해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뻔뻔함을 넘어서 자칫 잘못하면 헌법 위반으로 정당해산까지 불러올 수 있는 내란옹호 내란동조 발언 및 행위들,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여의도에서는 세이브코리아 소년보 전환길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들이 하루가 멀다시피 연이어 집회를 열면서 세를 과시한 것도 가장 큰 범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으로 탄핵까지 당할 위기에 놓이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위태로워진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총력을 다한 버티기였지만 이들의 버티기도 무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자신들만의 나름의 디데이가 존재했는데 이 디데이까지만 어떻게든 뭉개고 버티면 상황을 역전할 모멘텀이 생길 것이고 이를 기점으로 다시금 전방위적인 여론몰이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최상목 그리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극우 집회 세력들이 마치 내통이라도 한 듯이 유기적으로 버티기 뭉개기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발표가 당초 가장 유력했던 2025년 3월 둘째 주에도 이뤄지지 않자 각종 언론지와 시사 프로그램들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감감무소식과 소위 내란 일당들과 내란 옹호 세력들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버티기의 목적이자 목표에 대해서 서로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어느 특정 경로로 헌법재판소의 압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과 이미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헌법재판관들과 내란 일당들의 사적인 관계들까지 들추어가며 각종 주장들과 의혹들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 내 8인의 재판관들 중 5명은 탄핵 인용, 3명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의견이 갈려 자칫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 국론까지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평의를 이어간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다수설이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혹여나 자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심기를 건들까 두려워 차마 목소리 높이지 못한 소수설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2025년 3월 26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나서 여론의 향배에 언제나 민감해왔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심판 선고기일을 정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2022년 3월 제20대 대선 전인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장 역임 당시 백현동에 관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4단계나 갑작스러운 상향 용도 변경을 승인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국토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이를 국민의힘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검찰에 고발한 것과 2021년 12월 2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와의 평소 친분 관계에 대한 각종 언론 매체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답변을 사준모라는 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 등을 묶어서 허위 재산 신고나 허위 학력 경력 기재 등 명확한 사안도 아닌 후보가 했던 발언들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심지어 낙선자인데다 국민들에게 0.7% 선택을 덜 받아 대권을 놓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끝까지 기소를 유지하고 재판까지 끌고 가서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당사자에게는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피선거권 10년 박탈.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제20대 대선 선거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측과 원고인 윤석열 정권의 검찰 측에서도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개시된 재판으로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선고할 형량에 따라 짧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길어도 임기 2년밖에 남지 않은 윤석열 정권 이후에 있을 제21대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인 이재명의 낙마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정치 인생을 결정할 이 항소심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단순히 허무맹랑한 의견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은 그 교집합의 영역이 매우 큰데 이들은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만 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기한 60일 이내에 제21대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애써 이재명의 항소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결부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문제는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세간에서 말하듯 여론에 민감한 헌법재판소가 만약 이재명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받는다면 가뜩이나 지금까지 8대0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선고기일을 계속 미뤄왔는데 이재명에 대한 판결 이후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 또는 각하 의견에 대한 압력 압박이 더 커진다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2024년 12월 3일 분명 내란을 저질렀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칫하면 탄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써 이재명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도 그 교집합의 영역이 큰데 이들은 이재명의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대동소이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제17대 대법원장 조희대가 강조한 633 원칙, 즉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이 633 원칙을 이재명에게도 적용할 경우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 선고도 3개월 이내에,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제21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내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 기일이 2025년 3월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보다 뒤에 있기를 바랐으며 심지어 이재명의 항소심 결과가 이재명의 국회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10년 박탈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제20대 대선 선거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1심과 비슷하게 선고될 경우 이재명의 정치 생명엔 큰 타격이 가해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주장 또는 압박과 압력에 힘이 실려서 실제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존재 중일 것이라고 짐작되는 이들의 의견이 더욱 공고해진다면 만장일치 선고에 온갖 힘을 다했던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은 점점 더 미뤄질 것이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어 2025년 4월 둘째 주까지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여 어느덧 임기 6년이 지나 퇴직날을 받아놓은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의 거취까지 문제가 될 것이며 더 과하게는 문영배 이미선의 후임 헌법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나 최상목이 임명할 수도 있다는 등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가능한 한 뒤로 미뤄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도 타격을 입히고 대한민국 헌법질서도 문란하게 하면서까지 끝끝내 자신들의 집권을 연장하려는 온갖 농간들이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2025년 3월 첫째 주 둘째 주면 결판이 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5년 3월 셋째 주를 지나 넷째 주를 지나는 동안에도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세간에 떠돌던 한낱 풍문 정도로 취급받았던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의 항소심 판결을 보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어느덧 소수의 음모론에서 다수설로 뒤바뀌게 되었고 당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은 탄핵 인용돼 탄핵 기각 및 각하가 5대3에서 5대0으로 나뉘어 최대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 소위 대드락 상태로 평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 2025년 3월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에 이재명, 윤석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사냥 혹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논란들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죄의 유무를 떠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군과 경을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고 특수부대들을 헬기에 태워 국회 안까지 침투했던 내란을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공중파와 유튜브 등을 통해 똑똑히 지켜봤음에도 게다가 국회의 군경 투입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의 필수적인 요건들과 절차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거의 모두 어긴 것이 헌법재판소의 공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됐음에도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국가와 국민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소위 내란일당에 대한 처벌이 이토록 어렵고 지난한 것은 단순히 윤석열 정권으로 대표되는 집권 세력의 버티기 문개기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특히 사회 고위층에 오랜 시간 뿌리 깊게 박혀있던 카르텔이 검은 연결고리를 갖고 사법부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에까지 압력 압박을 가했기 때문인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했던 그 목표 디데이가 당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이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일인 것은 어떻게든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여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면 자신들에게 대항할 구심점을 제거하는 이상의 효과,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쳐 자신들의 정권 유지 및 집권 연장까지도 기대했기 때문인데 만약 2025년 3월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소위 내란일당들이 원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나왔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 결과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재명은 이를 통해 국회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라는 중형이 무죄로 바뀌면서 그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소위 사법 리스크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더불어민주당도 제20대 대선 선거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면서 자칫 당이 파산당할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 전까지 온갖 루트를 통해 이재명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내란일당들과 내란 옹호 세력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무죄 선고 결과에 충격을 받은 채 이재명에게는 선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던 사법부까지 맹비난하면서 대법원에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하라면서 이제는 대놓고 대법원까지 압박해갔고 대체 어떻게 의견들이 갈리길래 평의도 오래 하지 않고 칼퇴근하면서도 국민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던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6일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 이후인 2025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선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가 되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를 비롯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여 착석했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번의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법리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반박하면서 국회에서 제시한 탄핵 사유 5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전부 인정하는 40대빵 내용의 결정문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구절을 읽으며 결정에 치달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긴급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킨 지 정확히 넉 달하고 하루 뒤인 122일 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호는 선장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폭주로 인한 급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또 다른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과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평형수 역할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을 기반으로 대통령 탄핵안까지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순기능 덕분에 침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대법원장 조희대를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대법관들 주도로 재판관 선정 9일 만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막판 발버둥까지 쳐봤지만 이마저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의 첫 공판을 2025년 6월 3일 이후인 2025년 6월 18일로 지정하면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선을 기점으로 다시금 유턴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퇴보하고 있었던 대한민국호가 다시 순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